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민생 토론 대 선거 운동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7차례 민생 토론회에서 약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을 하고 있다며 관건 선거 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역별 수건 사업을 공유하고 있을 뿐 선거와 무관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쌍특검 끝나자 물갈이입니다. 현역 불패 지적을 받아왔던 국민의힘이 어제 하루 동안에만 양시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과 영남 지역에서 현역 의원 6명을 공천 탈락시켰습니다. 국회에서 표 단속이 필요한 쌍특검 표결이 끝나자마자 뒤늦게 쇄신용 물갈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떠나는 친문자장입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자장 홍영표 의원이 방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를 저질 리더라고 직격했던 홍 의원은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까지 탈당파 의원 등과 민주연대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키워드는 신속 유턴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후보 배우자실 부실장을 지냈던 공양엽 전 청와대 비서관의 전략공천을 철회하고 현역인 소동용 의원과 경선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권 전 비서관이 경선을 자청한 데다가 이재명 대표의 반박에도 여당의 사천 공세가 계속되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2차 설화주의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 주요 당직자와 공천 후보들에게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총선을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지 않게 더 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최근 성일종 의원이 인재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예시로 이토1호 범위를 거론해 논란을 부른 게 계기가 된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3,400명 늘려달라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40개 대학에서 모두 3,401명을 늘려달라고 한 걸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삭발하는 등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오늘 오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문 갈등으로 표현되어 온 민주당 공천 내분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친문계 좌장으로 불리는 홍영표 의원이 오늘 예고했던 대로 탈당을 선언한 건데요. 원내대표까지 지낸 친문 좌장의 탈당이 이재명 지도부에겐 원하던 경우의 수는 아니겠지만 공천 내용이 사실상 정리수순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여 선거전에 집중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홍영표 의원은요,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 민주당의 사당화 행태에 분노를 한다면서 이번 공천을 이 정치적 학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 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홍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이 대국민 이 선전포고라면서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홍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과 공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또 다른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똑같이 공천 배제를 당하고도 잔류를 선언했기 때문에 홍 의원도 혹시 예상 밖의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닌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결국 공언해온 대로 탈당을 결행했군요. 네, 예상대로 탈당을 했습니다. 홍 의원은 앞서 어제 한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저질 리더다, 그리고 공천 장난질, 독한 리더십 같은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찌감치 탈당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것도 사실인데 최근 입장도 탈당도 자유라고 말해 비명계를 자극했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홍 의원에 대해 당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조금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먹혀들지 않은 겁니다. 다만 홍 의원은 이 대표가 탈당을 만료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더 이상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다라면서도 이 탈당설이 나온 이후 이 대표 측으로부터 따로 연락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탈당을 하신다는 얘기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당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조금 인내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 잔류를 호소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뭐 기사로 그걸 봤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좀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저는 뭐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언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뭐 탈당 얘기 나오고 난 뒤부터 어제 밤사이까지 이 대표로나 뭐 그쪽에서부터 뭐 연락이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전혀? 네, 없습니다. 홍 의원의 탈당으로 공천 불만을 품고 민주당을 떠난 현역 의원은 10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손실은 크지만요. 어떻든 임종석 잔류, 홍영표 탈당으로 이 공천 갈등의 큰 가닥은 정됐다. 이런 게 민주당 지도부의 시각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 의원들의 이탈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여전히 뇌관이 좀 남아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오늘 밤입니다.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이 다수의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친명계 도전자들과 경선을 치른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밤 늦게 현역 의원과 원외 도전자가 맞붙은 이 지역구 12곳을 포함해서 모두 20곳에서 치러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현역 하위 10% 평가를 받은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이 서울 강북을과 하위 20%에 포함된 비명계 김한정, 윤용찬 의원 등의 지역구 경선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들이 대거 탈락하고 그 자리를 친명계가 메운다면 추가 탈당자가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선거법상 이 정당 내부 경선에 일단 참여를 하면 그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패배하더라도 그 지역구에서는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의 실익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홍영표 의원 이후로 이 경선에 참여한 현역 의원들의 탈당은 일단 잦아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이 당장 금품 이 수수 의혹을 이유로 컷오프 당한 비명계 기동민 의원은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과 당원을 믿고 끝까지 민주당을 지켜내겠다면서 기필코 무죄를 증명하고 돌아오겠다면서 당 잔류 의사를 밝혔고 또 이 당내 공천 과정에 우려를 표명을 했던 김부겸 전 총리도요.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홍영표 의원이 원내 친문 좌장으로 불릴 정도로 이 정치적 무게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거취에도 시선이 모아집니다. 특히 이 비명계 탈당파 의원들을 규합해서 반민주당, 반이재명 세력화에 나설지 이게 관심입니다. 네,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온 홍영표 의원은 일단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서 제가 정치를 계속해온 인천 부평 을의 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면서 현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는 특히 또 지역 주민들의 또 그런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지역구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지역에서 해온 일 이런 거를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홍영표라는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있는가 네네. 이런 것을 보고 당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정치를 계속해온 제 지역구에 부평의 우리 유권자들의 네네. 판단을 예. 받아볼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서 홍 의원은 앞서 탈당한 30의원이 추진 중인 민주연대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낙연 공동대표가 있는 새로운미래와의 연대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 30의원 역시 어제 MBN 인터뷰에서 홍영표 의원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과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홍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30의원과 함께 민주연대라는 일종의 무소속 결사체를 구성하고 나중에 새로운 미래와 합친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각각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순수한 민주에게 무소속으로 남아서 함께 하다가
결국은 전체가 다 뭉쳐야 한다는 판단들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와 그리고 무소속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 다 합쳐서 민주당 밖에 민주당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해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다 뭉쳐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당을 새롭게 건설해내는 작업,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서른 의원님과 꾸리는 민주연대 출범 시기랑 그리고 현재까지 논의된 사안은 어디까지? 뭐 어제도 좀 몇 명이 만났고요. 내일 민주연대가 함께 만나고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어떤 진로나 또 해야 될 일들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역 의원은 4명 아닙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뭐 주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원외에 인사들도 있습니다. 30 홍영표 의원만 해도요, 그 지역구에서 모두 다선을 하니까 적어도 3선 이상의 그 당선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이제 조직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뭐 얼마나 당선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의원이나 도의원 같은 그러니까 선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원들일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이들이 이제 현 지역구에서 출마를 한다고 할 경우에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이 지지표 균열 이게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탈당을 했거나 앞으로 이탈 가능성이 있는 비명계 의원들의 현 지역구 대부분이 이 표심에 민감한 수도권 혹은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 홍영표 의원은 인천 부평을, 서른 의원은 경기 부천 을이 지역구로 모두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인데요. 만약 이들이 새로운 미래 등 신당에 입당을 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야권 표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아시다시피 친문 좌장격으로 불리는 인사입니다. 엊그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 이런 사실 밝혀졌는데 이 만남이 탈당 결심을 굳히는데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문명 갈등을 바라보는 이 문 전 대통령의 심중을 점쳐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홍 의원은 이 컷오프가 결정이 되니까 지난 4일 이 양산 평산 마을을 찾아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 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잘 되면 좋겠다라는 덕담을 들었다고 전했었죠. 홍 의원은 이 탈당 결정 전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찾아뵙고 또 말씀드리는 게 예라 생각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도 탈당계를 제출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에 역시 이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탈당 인사들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에 이 탈당 결심을 굳힌 모양새가 되니까 정치권에서는 문심이 총선 변수가 될지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다만 이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3일 저녁까지 탈당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서 잔류를 택한 것도 문 전 대통령이 임 전 실장을 만류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심이라는 거 여전히 오리무중이다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이른바 문명 갈등은 이렇게 이제 잦아드는 모양새지만요. 민주당은 어제 오늘 이 뜻밖의 논란을 접하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어제 저희도 잠시 전해드렸지만 여권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배우자실의 부실장을 지낸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전략공천을 정조준하면서 이 사안이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한 건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불거진 다른 공천 논란과 달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권 전 비서관의 전략 공천은요, 지난 1일 이 심야 최고위에서 결정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건 그제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시작된 지 하루 만인 어제 민주당에서 권 전 비서관의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 전략 공천을 철회하고 현역 서동용 의원과 국민 경선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어제 이 전략공천 철회까지의 과정을 다시 짚어보면요. 그제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여당에서 권 전 비서관의 대선 당시 이력을 지적하면서 사천 아니냐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요. 이런 논란이 확산되자 권 전 비서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전략공천을 철회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권 전 비서관은 당당히 경선에 임해서 민주당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히면서 자신은 대선 당시 김혜경 여사를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보조하지 않았고 또 대선 이후에는 한 번도 연락하거나 만나본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 전 비서관의 이 경선 요구를 당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권 전 비서관의 기자회견 직후에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전략공천 결정을 철회를 했고요. 이 지역구의 현역인 서동영 의원과 국민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권 전 비서관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을 해서 전략공천을 철회한 거다면서도 이 최고위 회의에서 이런 결정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구가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된 과정 등에서 특혜나 이 절차적 문제는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원칙에 어긋난다면서도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빠르게 전략공천을 번복하고 나선 건 이 불필요한 불공정 공천 논란이 계속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 부인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는 만큼 논란이 확산될수록 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략공천 철회 조치와 관련해 민주당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가짜 뉴스에 의해 왜곡된 사실,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영향을 미친 상황에서 전략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권양혁 후보 본인이 당에 대한 애정으로 경선에 당당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최고위는 받아들여 이 선거구를 전략 경선 선거구로 지정하고 2인 경선을 실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고서 이 권 전 비서관의 공천 논란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이 영등포구 지원 유세에 나섰던 이재명 대표는요, 이 권 전 비서관 전략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격한 연설을 쏟아냈는데요. 이 회견은 예정에 없었던 것으로 이 시작 시간을 1시간 정도 앞두고 갑자기 공지가 된 겁니다. 이 대표는요, 이 권 전 비서관의 전략공천을 두고 불거진 의혹들을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당이 이를 증폭시키면서 이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폄하하고 조작 왜곡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또 이 권양엽 전 비서관은 아내인 이 김혜경 씨와는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 강경 대응 방침을 선언했는데요. 이 대표의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양엽 전 당직자를 단수 추천했다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천을 했다는 등 이런 가짜뉴스를 보도하는가 하면 그걸 집권 여당이 증폭시키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권양엽 후보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근거로 어떻게 사천을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근거를 하나 대보십시오. 하나라도 부당하게 측근을 공천한 게 있는지. 가짜 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직접 고발장을 또 접수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과 김승원 이 법률위원장이 서울경찰청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권 전 비서관 관련 대선 이력을 처음 보도한 언론을 허위사실 기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권 전 비서관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이런 주장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요, 한 위원장의 발언과 일부 언론 보도들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범죄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권 전 비서관을 비하하고 폄훼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권양엽 여성 후보,
당에서 26년간 당직자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김혜경 여사의 비서라고 말을 합니까? 대선 때 배우자 팀의 부실장으로 일을 했고 그런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수행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함께 일을 했던 권양엽 우리 여성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여성 후보를 비하하고 폄훼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서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무고죄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응수를 하면서 강대강 대치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에서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예고를 하니까 실제 고발이 이뤄지면 즉시 무고죄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이 권 전 비서관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가 아니었다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이 오히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응수를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권 전 비서관이 지난 대선 때 이 김혜경 씨를 수행하며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적이 있고 그 사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물론 이 부분은 뭐 같이 가서 직접 찍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반박 해명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차 이재명 대표 이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수행한 사람에게 전략 공천을 쥐어준 이상 이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라면서 뒤늦게 경선으로 바꿔봤자 소용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매서운 여론에 얼마나 놀랐으면 권향엽 후보자 지역구는 여성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이 현역 남성 의원과 권양검 후보에게 이 경선을 치르게 하겠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의 지적대로요, 지난 대선 당시에 이 김혜경 씨의 일정을 담은 사진이 권 전 비서관의 SNS를 통해 공개가 됐다. 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일부 보도를 통해서 이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 대구와 경북 상주를 오가는 이 김혜경 씨 모습이 담긴 권 전 비서관 SNS가 공개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렀는데요. 이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권 전 비서관이 맞다면 이 자신은 대선 당시 김혜경 여사를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보좌하지 않았다던 이 권 전 비서관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한 위원장은 어제 민주당 측을 향해서 배우자실의 존재 자체가 황당하다라고 날을 세웠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냈던데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뭐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그리고 다 떠나서 배우자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실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금 이 배우자 부속실의 실장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실장을 맡았던 분은 이해식 의원이고요. 이번에 서울 강동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공천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이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서 경선을 앞둔 이 청주 청원 선거구에서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 청주 청원 선거구 예비 후보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의 후원 회장을 맡아서 논란인데요. 이 대표가 후원 회장을 맡은 신정 교수는요, 이 대표가 15호 인재로 영입한 인사입니다. 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정책 총괄 지원 실장을 지냈지만 이 2년 전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 신정 교수와 이 경쟁 중인 후보는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송재봉 전 행정관으로서 공교롭게도 이 친문 인사와 경선에 맞붙게 된 영입 인사의 후원 회장을 이재명 대표가 맡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송 전 행정관은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단수 후보 결정 지역은 이 대표가 후원 회장을 맡은 곳이 일부 있다고 들었지만 경선 지역은 처음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라고 토로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송 전 행정관에 따르면 중앙당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에서도 문제를 인식해서 회의를 연 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선관위로부터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구두 답변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 제기에 신정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후원 회장을 맡기로 한 건 인재 영입 직후부터 우대 차원에서 얘기됐던 사안이라면서 경선과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의 전략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거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무고죄로 함부로 또 고발하면 무고죄에 대한 무고죄도 성립할 수 있거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법적으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권향엽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 그 배우자실의 부실장을 역할을 했지만 본인 주장에 따르면 수행이나 이런 게 주업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본체는 이렇게 원래 당직자 몫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얘기가 나올 만큼 민주당에서 26년 동안 여성국장하고 중앙당에서요 디지털 소통국장인가 뭐 이런 여러 중책을 좀 맡았던 당직자가 사실 그분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이 호남 지역에서 여성 정치인이 사실상 전무하다 보니까 여성 전략 공천 지역으로 했는데 이게 또 부실장 직함을 맞았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정치 논란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지금 2021년 11월 며칠 날 경향신문 기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 실장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정치부 기자들이 전하는 당최 모를 이상한 국회와 정치권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제가 붙었어요. 그러면서 비서실 후보 배우자 실장으로 이해식 의원을 임명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경향신문 기사의 첫머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비서실 아래 배우자 실장이 있고 부실장이 있는 건데 왜 비서라는 표현에 이렇게 발끈할까? 일단 지금 김혜경 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진화해야 된다라는 그 조급함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너무나 많이 엿보이는 데다가 이거 자체를 명예훼손으로 일단 언론을 고발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것이라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왜 이렇게 어쨌든 비서실에 배우자실에 실장, 부실장이 요번에 전부 공천받은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게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경선을 붙이잖아요. 이런 논리로라면 방금 탈당한 홍영표 의원도 자기 경선 좀 제발 붙이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거는 무시하면서 이건 지금 경선을 붙이는 이러한 그 일관성 없는 그런 일련의 그런 결단 때문에 상당히 사천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비서에 대해서 한마디 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장관도 비서예요. Secretary of State 이런 식으로. 근데 비서라는 말에 왜 그렇게 발끈하는 건지 그리고 비서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수행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 수행했다고 하는 말에 이렇게 발끈하는 건지 정말 수행을 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의 비서라는 개념, 세크레터의 개념과요, 또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비서의 개념은 엄연하게 또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발끈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천 작업도 이를 둘러싼 또 내분도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서울 양천갑을 찾아서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종로를 찾아서 본격적으로 선거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서 어제 영등포에 이어 3일째 서울 지역의 공략에 나서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요, 잠시 후인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을 방문해서 이 양천구 갑 지역구 후보로 확정된 황희 의원을 만납니다. 이 황 의원 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뒤에 전통시장을 찾을 예정인데요. 이 대표는 어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영등포 갑 후보로 확정된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 지원 유세에 나선 뒤 이어서 어제 저녁에는 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이동해서 이른바 번개 행사, 그러니까 이제 계획 없이 갑자기 만나는 그런 행사를 가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저녁 일정은 사전에 공지되지가 않았고요. 어제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SNS상에 이 초대장 형식으로 갑작스럽게 알려진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개라는 표현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깜짝 만남이었는데요. 어제 오후 5시 이재명 대표 SNS에 제명을 줄인 말이죠. 재밌는 계양 동네 투어 파티원 긴급 모집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만남의 시간과 장소가 고지가 된 겁니다. 글 내용대로 계양구청 보건소 앞에서 어제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된 이 대표의 계양 동네 투어는요. 밤 10시가 돼서야 이제 끝났는데요. 이 대표는 길거리와 식당 등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난 뒤에 오랜만에 이 동네를 돌아왔는데 경기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 우리 동네 사는 분들 나오셨을 텐데. 안녕하세요. 밤에 오셨어요? 우리
담배 밖에 시간이 안 돼. 낮에는 가게에서 담배 얘기해. 어떻게 갔지? 오랜만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정말로 손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경기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뭔가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듣기가 참 어려워. 그냥 방치해 놓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최근 나온 그 지역구의 여론조사들을 의식을 해서 지역구 다지기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들에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 조사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오차범위 박우세, 또 오차범위 내접전 등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표로서는 조사 기관은 다르지만 이런 여론 흐름을 의식해서 어제 저녁 지역구 주민들과 깜짝 만남을 자청하고 또 지역구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전국구 선거를 지원해야 하는 그런 당 대표로서의 역할도 겹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깊을 거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요, 앞으로 이 민주당의 전국 선거를 지휘할 선거대책위원장에 마땅한 인물이 없다, 구인난이 심각하다 이런 식의 기사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만한 이 간판 스타가 마땅치 않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 대표 최근에 당 지지율 추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판단 아래서 이 대책 마련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부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재명 대표는요, 지난 월요일 지도부가 참여한 고위전략회의에서 당 전략기획국에 지지율 제고 방안과 이 지역별 체감 여론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이 민주당 지도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대위 구성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주류와 비주류를 아우르는 혁신, 통합형 선대위를 띄어서 소위 이 지지율 반전 모멘텀으로 삼겠다 그런 구상인 것 같은데요.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요, 선대위는 혁신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개념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 안으로 이 선대위 구성에 큰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기사 댓글 등 선행 지수를 보면은 향후 지지율에 긍정적 변화가 예측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향후 한두 주 내에 최근 공천 국면에 있었던 지지율 하락 추세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선행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후행지수적 성격이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각종 댓글이나 구글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볼 때 그러한 흐름이 예측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서울 영등포 갑 지역구를 방문을 했죠. 최근 공천 반발로 탈당을 해서 이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서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이 대표가 이곳에서 김 부의장을 향해서 이상한 핑계를 대며 나갔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영등포갑의 현역 의원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입니다. 그런데 앞서 의원 하위 평가 통보에 반발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뒤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전략공천을 받아 이번 총선에서도 영등포갑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영등포갑 민주당 후보인 최현일 전 구청장 지원을 호소하면서 경선을 했어도 이 최 전 구청장이 김영주 부의장을 너끈하게 이기는 것이었다. 이 김 부의장이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는 바람에 좀 싱거워졌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이 채용 비리 부분을 설명하지 못해 공직자윤리 항목에서 0점을 받은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공천을 받은 것이 납득이 안 된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도 김영주 부의장 문제를 꺼내 들면서 국민의힘은 채용비리 후보를 영입해서 공천을 줬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어제 오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단수로 추천을 안 해도 경선에도 너끈하게 원래 이기는 건데 맞습니다. 더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시는 바람에 좀 싱거워지긴 했습니다.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승부는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민주당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낸 이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후보도 어떻습니까? 유명한 취업 전문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취업시켜 주시려고 권성동, 김영주 이런 분들 공천하시는 겁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 두 분한테 줄 서면은 다 취업되는 것입니까? 뭐 이런 공천이 있습니까?
들으신 대로 이 대표는요, 오늘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을 같이 묶어서 언급을 했고요. 그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이 SNS에도요,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이라는 이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김영주 부의장과 마찬가지로 권성동 의원 역시 이 과거에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던 것, 이걸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의원은요,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상태인데요. 권 의원은 자신을 언급한 이 대표 SNS 글이 올라온 뒤 19분 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잘못된 공천의 피해자이자 지역 유권자 지지를 받고 있고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했다면서 이 대표 질문에 답을 한 건데요. 본인 역시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컷오프 되자 여기에 반발해서 탈당한 이후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복당을 했는데 이걸 김영주 부의장과의 공통점으로 설명한 걸로 보입니다. 권 의원은 더 나아가서 자신도 질문을 하겠다면서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 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이 내란 선동죄로 유죄를 받고서 2021년 가석방 출소를 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언급한 겁니다. 네, 권 의원은 잠시 후 또다시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자신은 이 대표 질문에 답을 했는데 이 대표는 본인과 이석기 전 의원과의 공통점에 답을 못하는 것 같아서 대신 답해드리겠다고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이석기 전 의원은 둘 다 범죄인이고 범죄 행위를 부인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이석기 전 의원이 대표로 있으면서 이 종북 논란을 받았던 경기 동부연합과도 연결돼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민주당이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이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한 건 역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표와 인천 계양을 해서 맞붙고 있는 원희룡 전 장관도 가세를 했습니다. 원 전 장관도요, SNS에 저도 묻습니다.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통점은? 이라고 적은 뒤에 이 해시태그를 달고서 이 계양은 대장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도 지금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원 전 장관 두 사람을 동시에 겨냥하면서 이른바 이 대장동 관련 사법 리스크를 지적한 겁니다. 네,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에 그 김영주 부의장은요, 앞서서 이 자신의 채용비리 의혹은 경찰에 확인이 되거나 소환한 적도 없고 또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 부의장이 공직자 윤리 항복에서 이 0점을 받았다면 이재명 대표는 마이너스 200점쯤은 될 것이다라고 직격하기도 했는데 앞서 나온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주가 0점이면 혹시 이재명은 마이너스 한 200점쯤 되나요? 제가 이재명 대표를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뻔뻔함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미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든가 의미 있는 법안 관련 연설을 한 게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활동한 게 있습니까? 김영주 같은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해온 사람들을 그렇게 모욕 줘서 내쫓은 다음에 그 자리를 자기를 경호할 만한 아첨꾼들과 통진당의 후신 이런 사람들로 채우는 것. 이게 이재명 대표의 목표였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그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동안 계속 민주당의 이 공천 갈등, 공천 상황을 아주 격하게 비판을 해왔죠. 아마 그런 점의 맞대응 차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국민의힘의 입당에서 전략 공천을 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이제 연일 직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친윤계 실세, 지금은 뭐 그 시세가 아니라는 평도 일부에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까지 묶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 채용비리 의혹에 관련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 부의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고요. 그다음에 권 의원은 기소가 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어떤 의혹에 휩싸였던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거 국민의힘 공천도 결국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나서서 또 대장동 리스크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하면서 이른바 SNS 챌린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거가 정말 이제 전쟁 수준이다. 그리고 정말 이 공중전에 육탄전이 섞여 있는 것 같이 굉장히 그 매운 설전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현재 어떤 여론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부정적인 쪽으로 간다라고 지금 의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탈당한 사람 등 뒤에서 막 이제 마치 또 칼을 꽂듯이 비판을 하는데 마치 또 대로 주고 말로 받듯이 또 그 뭐 한동훈 위원장까지 가세해서 지금 공격을 받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우선 사법 리스크에 더해서 뭐 경기 동부 연합이라든지 주렁주렁 걸린 게 많다 보니까는 앞으로 공중전에서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김영주 의원의 어떤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경찰, 검찰 조사받지 않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취재했던 언론인에 따르면 입법 미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관계자들은 수사도 받고 재판대에 세워졌었거든요. 굉장히 명징한 뭐 물증 같은 것도 있다라고 공소장이 기재됐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영주 의원의 의정활동 칭찬하셨는데 국민의힘과의 교집합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론이 뭡니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하자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의원은 개탄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총선이라는 하나의 이 상황을 빼고는 어떠한 교집합과 정치적 지향의 공통점도 없으면서 이합집산한다? 전 유권자들이 좋지 않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요, 연일 격전지를 중심으로 전국 순회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이 완패했던 이 중원 지역, 그러니까 충청 지역의 표심 잡기에 아주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까지 연 이틀 충남과 충북을 방문했고요. 내일은 여당에게 이 수도권 험지로 평가되는 수원을 찾습니다. 네, 이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 한 위원장은요, 지난 4일 충남 천안을 방문한 데 이어서 어제는 충북 청주를 찾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청주 지역 4개 선거구를 모두 돌면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청주는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4곳 모두 졌던 곳으로 한 위원장은요, 청주 시민의 사랑을 받고 싶다며 탈환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내일 방문할 수원 역시 지난 총선에서 전패를 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열세 지역입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청주 방문에서 과거 청주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아서는 청주에서 보낸 학창 시절 떡볶이를 먹었던 기억을 떠올렸고, 이 대학생들과의 점심자리에 이어 이 육아맘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한 아이를 품에 안고 육아맘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맛있어요? 네. 하나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여기 자주 왔었어요. 학교 끝나면 여기 떡볶이 먹으러 애들하고 왔던 기억이 위치가 그대로죠. 그런 추억이 계시니까 특별한 애정이 있으시겠어요? 저는 뭐 청주 좋아하죠. 자주 왔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요즘 어머니하고 자주 통화를 못 하는데 청주 간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여기서 오래 일하시다가 지금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그 생각이 나시나 봅니다. 한 위원장이 지방을 도는 동안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요, 이 현역 불패라는 그 흐름을 되돌리려는 듯 그 공천 결과를 내놔서 주목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현역 의원 4명을 컷오프, 그러니까 이 공천에서 배제시켜서 뒤늦게 현역 의원 물갈이에 나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쌍특검법이 최근에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이 됐죠. 그러고 나서 5일 만에 변화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서울과 대구 3곳에 현역 의원 대신 정치 신인을 공천했고요. 대구와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현역 의원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병에서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전략 공천되면서 유경준 의원이 컷오프됐고요. 서울 서초 을에서는 박성중 의원 대신 신동욱 전 TV조선 상무가 단수 공천됐는데요. 대신 박 의원은 민주당 탈당파 서른 의원이 있는 경기 부천 을로 지역으로 옮겼고요. 유 의원 역시 수도권 재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서구 동구에서 재선을 노린 안병길 의원 경선 배제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는 이 대구 달서갑에서 현역인 홍석준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국민공천 실시 대상 지역의 대구 동군위갑에 류성걸 의원, 대구 북갑 양금희 의원, 울산 남갑 이채익 의원도 사실상 컷오프가 된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양지, 텃밭 등으로 불리는 이 서울 강남 지역과 부산, 대구, 울산 지역 등의 이른바 이 공천 매스를 본격적으로 대기 시작하면서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 50억 클럽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이 부결이 되니까 현역 이탈 같은 이 위험 부담이 적어졌다고 판단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 칼을 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탈락자들의 이 국회 반란표 부담 이게 사라지면서 이제 과감하게 인적 쇄신에 나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실제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요, 중앙일보에 이 쌍특검법 재표결 전국이 마무리되면서 공관위가 이 현역 의원을 탈락시키는데 부담을 덜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시각에 대해 정영학 위원장은 공천 배제 시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선택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국 시스템 공천의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다수 물갈이가 되면서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이 국민 공천 대상으로 지정이 된 이채익 의원이요, 울산입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탈당 이후에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네, 울산 남갑에서 내리 3선을 한 이채익 의원이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지역구가 국민공천 대상으로 지정되자 사실상의 컷오프로 받아들여 반발을 한 겁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신을 버렸다며 잠시 떠나 있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라고 했고요. 국민공천이라고 하는 게 사실 밀실 출천이 아니냐라고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되면서 컷오프된 홍석준 의원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유 변호사를 단수 추천할 경우 당이 다시 탄핵의 강에 발을 담그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단수 추천 철회와 경선 보장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관위는 이 역시 시스템 공천의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 정영환 공관위원장과 홍석준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로 보면은 점수 차이가 많이 나 있어요. 2등 후보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정무적 판단을 역으로 했다고? 빠른 시간 내에 단수 공천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너무 배려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늦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상 사전에 내정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혹시 보고 계시나요? 본질적인 것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뭐 제가 그런 것을 속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 그러나 뭐 공관위원장이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심에 고심을 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게 됐다는 그 말씀 속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전략 공천으로 인해서 이 컷오프가 된 유경준 의원은요, 과거에 이 유승민계 출신 이 점 때문에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유 의원이 이 공천 심사 자료의 핵심 근거인 당내 경쟁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공관위가 유 의원이 어떤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밝히지 않으면서 당 안팎에서는 유승민계란 그 꼬리표가 결국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요, 오늘 SNS를 통해서 이 공관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청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 공관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소명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천관리위원회는요, 이런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데 포커스를 둔 결정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오늘 오전 이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경준 의원님도 지금 재배치하는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원하면은 그런 부분을 지금 컨택 중입니다. 사무총장님이 연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연락이 잘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 혹시 뭐 유승민계여서 뭐 그렇게 불이가 그건 아니고 그게 전체 틀에서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어제 국민의힘 공천에서는요,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곳이죠. 경기 화성 을 지역구에 30대 삼성전자의 연구원을 우선 추천한 것도 또 눈에 띄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대항마로 30대 삼성전자 연구원을 내세웠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경기 화성을을 전략적 후보 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꼽아왔는데요. 특히 이 대표가 내세운 청년과 이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 고심해왔는데, 한정민 삼성전자 DS 부문 메모리 사업 부부의 연구원은 1984년생입니다. 이 대표와는 1살 차이고요. 삼성전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쌓아온 반도체 데이터 분석 등 전문성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눈여겨볼 격전지가 또 하나 이제 떠오른 건데요. 민주당은 이 지역에 영입 인재인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을 공천했습니다.
네, 화성 지역 내 이 현대자동차 공장을 염두에 둔 공천으로 평가되는데요. 이처럼 여야 모두 반도체 벨트의 한 축인 경기 화성을의 이공계 전문가를 투입하면서 화성을의 3자 대결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공천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서요. 한동훈 위원장이 또 한 번 이 후보들의 입조심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네, 어제 오후 한동훈 위원장이 이 주요 당직자와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에게 입조심을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은 총선을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더 주의해 줄 걸 요청드린다. 특히 후보나 예비 후보들은 우리 당의 얼굴이니 잘못된 비유나 예시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달라는 거였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이런 한 위원장의 메시지가 이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을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된 성 의원 발언은요, 지난 3일 이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나왔는데요. 이 인재 육성과 장학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예시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불행한 역사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요, 자신의 SNS에 이토 히로부미는 잘 키운 인재, 국민의힘 성일종이라는 이제 글을 올리고 글을 올리면서 이제 지적을 했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논란의 일자 성 의원은요, 그 일본 근대화 시기 장학제도가 없기 때문에 금괴를 훔쳐서 유학까지 간 그런 사례를 들면서 거기에 이제 포함된 게 이토 히로부미라는 거죠.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는 장학제도가 잘 마련돼 있는 만큼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하려는 그런 격려 차원이었을 뿐이다라고 해명하긴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이게 조용하지만 감동이 없는 공천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감동이라는 건 결국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쇄신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될 텐데 너무 현역 불패 신화가 이어지니까 이거는 문제 아니냐 이런 부분이었죠. 그런데 어제 하루에만요, 이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5명을 한꺼번에 물갈이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려면 초기부터 그렇게 잘할 것이지 왜 이제 와서 이럴까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고 결국 쌍특검 표결이 끝나니까 이제는 무서울 게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역 의원들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에 민주당은 잦아드는데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그럼 시작되는 거냐 지금 이런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역 의원들이 반발을 하기는 하는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어쩌면은 시점을 영리하게 잡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공천을 잘하는 거냐 잘못하는 거냐의 당위는 제껴놓고 일단 그 상당히 많은 수의 그런 어떤 현역이 공천을 받음으로써 굉장히 조용하고 안정적인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뒷부분에서 이렇게 현역이 이제 그 컷오프가 되는 상황에서 일부 반발이 있는데 또 이런 사람들을 소위 야권의 후보들이 갈라진 지역, 예를 든다면 부천을 같은 데다가 공천을 시킴으로써 재배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역은 그 역대 선거에 비해서 가장 많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공천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갈이와 관련해가지고는 결국 누가 그 현역이 컷오프된 지역에 공천을 받느냐인데 예를 든다면 그 화성의뢰의 젊은 삼성연구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재 영입된 케이스고 그러다 보면은 이준석 대표와의 대결 구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젊은 피를 수혈해서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현역 의원이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컷오프가 됐다 해서 이 사람을 재배치를 좀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공천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시스템적일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완전한 시스템일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물갈이 폭은 좀 높아졌는데 감동과 또 후폭풍은 없는 것 같습니다. 후폭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남병 같은 경우에 유경준 의원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유승민 대표가 사실 국회 입성을 이끈 그런 정치인입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국민참여 경산으로 새 인물로 교체하겠다? 포용으로 비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유영하 변호사 지난 지방선거에
결과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자체로는 경쟁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결과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이 아니면 사실 공천된 건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평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영하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공천위의 입장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서 했다. 오히려 어떤 정치적인 그런 논란이 일까봐 결정을 좀 더 미룬 케이스다. 이렇게 해명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지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오늘 정치권에 또 하나의 당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소나무당인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 재판부가 송 전 대표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보석 신문기일을 열었습니다. 네, 이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넘겨진 송영길 전 대표의 2차 공판이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재판부는요, 송 전 대표가 호소한 불구속 재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 보석 신문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보석이라는 것은 일정 그 보증금을 납부를 하고 이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송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27일 이 정치 활동을 위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고요. 또 그제 열린 첫 공판에서도 곧 창당을 하는데 정치 활동을 할 기회를 달라면서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그제 첫 공판에서요, 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아서 신당까지 창당한 사람이죠. 바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언급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앞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에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법정 구속을 면한 조국 대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요. 자신의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송 전 대표의 호소를 오늘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보석 허가를 내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이미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의원과 이 강래구 씨에 대한 정당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를 했고 또 이들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이 재구금한 만큼 보석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떻든 오늘 송 전 대표는 옥중 창당을 강행합니다. 이게 우리 정치사에서도 이 전례가 있었는지 참 궁금한데요. 신당인 소나무당의 창당대회 잠시 후인 오후 3시에 열립니다. 네, 송 전 대표는 앞서 구속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목표로 한다면서 비례 전문 위성 정당인 가칭 윤석열 퇴진당을 추진하겠다라고 이 창당 선언을 한 바 있었죠. 그때 목소리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건 말이 아니라 진짜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내가 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투쟁하고 있는 세력들이 모여서 가칭 윤석열 퇴진당, 연합당을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네, 송 전 대표 측은 변별력 있는 당명을 고민한 끝에 자신의 신당 명칭을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에서 소나무당으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이 소나무가 송 전 대표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이 다른 당명과의 차별이 뚜렷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송 전 대표 측은 이 소나무당의 로고는 태극 모양으로 정했다고 밝히면서 이 제2의 독립운동이라는 심정으로 임한다는 결기를 표현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소나무당 창당대회는요, 오늘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노무현 시민센터 다목적 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과는 이 거리를 두는 분위기인데요. 또 함께 하겠다고 나선 인물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바로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손혜원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인 소나무당의 선대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인데요. 또 송 전 의원은 소나무당의 당의 로고도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 전 의원은요, 과거 유명 소주 이름 등을 장명한 홍보 전문가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명 등을 주도한 바 있는데요. 최근 자신의 SNS에 소무당 당명도 본인이 만들었다고 글을 올린 데 이어서 오늘은 소나무당 창당 행사에서 당원들이 입을 것으로 보이는 티셔츠 사진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인사차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았죠. 저희도 잠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이 선거 연대를 연상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서 여야 정치권이 또 시끌시끌합니다. 네, 어제 조국 대표는요, 이재명 대표를 만나 하객진처럼 윤석열 정권을 포위해서 심판하자고 선거 연대의 뜻을 전했고요. 이 대표도 이에 화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어제 이 조 대표의 첫 만남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된다면서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를 두고 조 대표와의 거리 두기에 집중했던 민주당 지도부에서 최근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언론이 이런 발언들을 근거로 해서 두 당의 연대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또 해석도 내놨는데 일부에서는요, 이 느슨한 연대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은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국 혁신당이 망치선 역할을 할 테니까 본진, 그러니까 민주당이 완전히 포위해달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자는 조국 대표 제안에 이 대표가 같이 승리하자라고 답했다는 그 뒷얘기를 전하면서 다만 연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신 대변인은 두 당에 대해서 연대라는 말로 딱 정리를 하면 민주당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같이 역할 분담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당이 적극적인 연대를 하지 않더라도요,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제 두 사람의 만남을 계기로 해서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다시 조국의 강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2021년 그 대선 후보 당시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계속 사과하고 있는데 조국의 강 폭이 넓어서 못 건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직접 사과를 한 바 있는데요. 그때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공직자는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일반인과는 다르게 더 높은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허물이라고 해서 큰 허물보다 덜 할지는 몰라도 허물은 허물이다. 그리고 책임이 높은 고위 공직자일수록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어제 조국 대표와 만나서는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비례위성정당 만들 때 민주당 측의 대표였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조국 신당과는 안 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또 지난 총선 때는 이해찬 당시 선대위원장이 당시에 그 민주당을 내세운 그런 위성정당을 만든 세력이 있었죠. 그분들에 대해서 이 민주당 참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던 건가는 상당히 이 기류가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조국의 강이 아닌 윤석열의 강을 건너자고 이 대표가 조국 대표한테 제안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르고 여당은 물론이고요. 이 녹색 정의당도 이 연대 움직임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두 사람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다라면서 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조국 신당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으셨어요? 어차피 그러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합리적인 사람은 다 내쫓고 그 자리를 위헌 종북 정당인 통진당의 후예와 조국 같은 사람으로 채우기로 했다는 것.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었죠.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만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이렇게 속내 다 들킨 바에는 그냥 막장으로 가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미 우리 국민들이 조국의 강을 다 건너서 윤석열 검찰이 이 조국 대표의 가족을
얼마나 도륙했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을 하면서 조국의 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 민주당을 탈당했던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과거 이 대표가 조국 사태에 사과한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라 강을 건넜다가 다시 조국의 강에 입수해 다이빙하는 시기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김성환 의원과 조응천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조국의 강을 다 건너서 그 조국의 가족들 전체에게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폭압적으로 가족을 도륙했는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국의 강이 문제였다면 4년 전에 민주당이 180석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방탄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다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시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희화화시키는 그런 아주 엽기적인 장면입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한 서너 번 이 대표가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선 때 했던 그 얘기는 뭐냐. 그때 강 건넜다가 다시 조국의 강에 지금 다시 입수하고 다이빙하고 헤엄을 치는 거냐. 그런 거죠. 선거 이불리에 따라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실상 사과를 하고요. 또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성환 의원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조국의 강을 이미 다 건너서 윤석열 검찰이 조국 대표의 가족을 얼마나 도륙했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조국의 강 문제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와 만나서도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에 함께하자 그러면서 이 연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지난번에 이제 비례위성정당 할 때는 상당히 선을 강하게 그었는데 왜 이제 와서는 또 조국 대표하고 이렇게 연대 얘기를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 듯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창당을 선언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 지지율은 법률적으로 단죄를 받은 부분을 전제를 하고 다만 그 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무리하지 않았느냐. 뭐 도륙이란 표현을 또 김성환 의원은 썼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호응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 이를테면 조국 대표가 어제도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의지는 있지만 조심스러워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른바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 이런 부분을 우리는 선명하게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어떤 보완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가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표 이해를 쫓아가다 보니까는 처음에 당이 만들어질 즈음에는 선을 긋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연대까지 얘기가 나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급한 상황에서 일단 달면 삼키는 지금 형국인 것 같습니다. 마치 조국 혁신당이 탕후루 같이 달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선거 끝나고도 아마 연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례대표의 민주당 목하고 조국 혁신당의 후보들하고 요 부분이 서로 지금 그 역할 분담이 안 됩니다. 어저께 조국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도는 민주당이 하고 자신들은 민주당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나 조국 혁신당의 지지자들이나 상당히 이렇게 지금 중도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두 사람 다 재판 리스크에 걸려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총선 후에 표를 모으기 위해서 합치지만 이재명 대표는 나중에 깨달을 겁니다. 정말 무서운 적은 뭐 거의 정치에 있어서 주적은 조국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주적 표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요, 그 조국 신당이 유의미한 지지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